속담들 유래를 잘 알고 계신가요? 조선시대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서 어느 날 밤 도둑이 들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밤중에 사라진 물건들에 대해 수군거렸고 점점 불안과 의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피해를 입은 집은 부유한 집이 아니라 형편이 넉넉지 않은 노인의 집이었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 컸습니다.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점점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범인의 정체를 확신하지 못했고 도둑을 잡기 위한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회의에는 마을의 어른들과 이장을 비롯한 여러 인물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범인을 가려내기 위해 사람들을 모두 마을 회관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마을 어른 한 분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 어른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도둑이 있다면 아마 벌써 제 발이 저리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 말은 단순한 심리적 함정이었습니다. 실제로 누구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양심에 찔리는 자는 이 말 한마디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침묵을 지켰지만 그 중 한 젊은이는 불안한 듯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마을 어른의 눈에 곧장 띄었습니다. 마을 어른은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발을 주무르고 있느냐? 그 질문에 놀란 젊은이는 순간적으로 당황했고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활이 어려워 잠시의 욕심으로 도둑질을 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도둑을 잡는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안에 떨고 결국 그 흔적을 남긴다는 교훈을 마을 사람들에게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오래도록 회자하였고 그때부터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퍼진 말이 바로 도둑이 제발 저린다였습니다. 이 속담은 지금까지도 널리 쓰이고 있으며 단순한 범죄뿐 아니라 거짓말이나 부정행위, 은폐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본인도 모르게 드러내는 행동을 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교실에서 장난을 쳐놓고는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도 자꾸 선생님 눈치를 보거나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괜히 나서서 변명하는 경우를 보면 이 속담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누군가가 비리를 저질렀을 때 아무도 범인을 특정하지 않았는데 괜히 혼자 불안해하며 티를 내는 사람을 보고도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결국 이 속담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나 웃음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 마음속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은 언젠가 말이나 행동으로 새어나오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은 심리적인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지혜로운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이 생겨난 배경은 실제 있었던 마을 사건에서 비롯된 실화였고 그것이 오랜 시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속담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단지 도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잘못이든 숨길 수 없는 법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줍니다. 양심은 속일 수 없으며 죄는 결국 자신을 드러내게 만든다는 이 교훈은 시대를 넘어 지금도 유효한 삶의 지혜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 속담의 유래입니다. 조선 후기 산과들의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던 시절 경상도 지역에서는 실존하는 호랑이 사냥꾼들의 용맹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인가 주변까지 내려와 가축을 물어가고 사람까지 해치는 호랑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관아에서는 호랑이를 잡는 자에게 포상을 내리기도 하였으며 왕실 기록물인 승정원일기에도 호랑이 사냥에 대한 내용이 수차례 등장합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은 목숨을 걸고 호랑이를 직접 상대하러 나섰습니다. 그 중 한 사냥꾼은 특히 이름을 알릴 정도로 용맹했습니다. 그는 마을 근처 산에 있는 호랑이의 굴을 찾아내고 혼자서 무장을 갖춘 채 그 굴 속으로 들어간 인물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보통 깊은 산속 험한 바위 틈에 굴을 만들고 그 안에서 새끼를 키우거나 먹이를 보관하며 지냈습니다. 그런 장소는 매우 위험하고 어두운 데다가 예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아무리 사냥꾼이라도 함부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냥꾼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을에 다시는 호랑이로 인해 희생되는 이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과
자신의 사냥 실력을 증명하려는 각오가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깊고 어두운 굴 안으로 들어가 긴장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고 결국 굴 안에서 숨어있던 호랑이와 맞닥뜨렸습니다. 그는 그 짧은 순간에 활을 쏘아 호랑이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고 피투성이가 된 채 굴 밖으로 호랑이의 시신을 끌고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는 용맹함의 상징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이 실제 사건은 부대의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속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를 잡는다는 말은 바로 이 사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큰 성과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두려움을 무릅써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단순히 편안한 자리에서 바라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실질적인 행동과 결단이 뒤따라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앞두고 망설일 때 이 속담은 그에게 용기를 주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을 결심한 사람이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고 주저할 때 누군가는 이 속담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에 직접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는 중요한 기회를 잡기 위해 낯선 환경으로 이직하거나 해외로 나가는 것 역시 이 속담의 의미와 맞닿아 있습니다. 삶에서 진정한 보상은 언제나 위험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안전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회피만 하면서는 아무런 성장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의 사냥꾼처럼 위험을 감수하고 몸을 던졌기에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정신을 속담에 담아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를 잡는다는 말은 도전, 결단, 그리고 용기를 상징하는 말로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단지 호랑이를 잡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행동해야 진짜 성과가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호랑이 굴에 호랑이를 잡는다. 속담의 유래입니다. 고구려 시대 왕궁에서 일하던 한 중간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충직한 모습으로 임무를 수행했지만 내심 왕의 정치 방식이나 주변 대신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왕의 권위가 절대적이었기에 함부로 의견을 말하거나 비판을 하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채 집안에서 지인들과 함께 왕과 신하들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고 집안의 말소리조차 벽을 타고 퍼질 정도였습니다. 그는 이 밤에 누가 듣겠는가 하며 마음껏 불평을 쏟아냈고 자신의 의견에 힘을 실으며 때로는 조롱까지 곁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 한쪽에서는 조용히 누워있던 하인이 이 모든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인은 평소에도 이 관리에게 푸대접을 받아왔고 언젠가는 이를 갚아주리라 마음속에 품고 있던 터였습니다. 며칠 뒤 하인은 몰래 궁으로 들어가 왕의 측근에게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왕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하인이 말한 내용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데다가 술자리에서 오간 대화의 어조까지 흉내내자 결국 진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관리는 불충한 언행을 이유로 파직되고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궁궐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고 입조심에 대한 교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은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에 말이 쉽게 퍼지고 밤에는 아무도 없는 듯 보여도 어딘가엔 듣는 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말이란 언제 어디서든 새어나가기 쉬우며 누군가는 항상 듣고 있다는 경계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단순히 말조심을 하라는 의미를 넘어서 말이 갖는 책임과 파급력에 대한 깊은 인식을 요구합니다. 인간관계에서든 정치적 발언에서든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그 말이 가져올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권력과 연결된 자리에서는 말 한마디가 목숨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에도 이 속담은 자주 회자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 회식 자리에서 상사나 조직을 뒷담화하는 장면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생각보다 빨리 조직 내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 갈등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SNS와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더더욱 말조심이 필요합니다. 글 하나, 댓글 하나가 캡처되고 퍼져나가며 전혀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날카롭고 무거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감정이나 실수로 뱉은 말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항상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이 속담은 말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는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이자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말은 침묵보다 더 위험하며 어떤 말은 행동보다 더 강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말이 가진 힘을 알고 그 무게를 헤아리며 살아야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유래였습니다. 조선 중기 어느 벼슬아치의 집에서 중요한 물건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그 물건은 단순한 귀중품이 아니라 나라의 일을 기록한 공문서 일부로 분실 사실이 알려질 경우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하인을 시켜 온 집 안팎을 수색하게 했고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며 범인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웃집 하인까지 불러들여 조사하고 그날 드나든 사람의 이름과 시간까지 기록하며 조사를 벌였지만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벼슬아치는 점점 더 초조해졌고 도둑이 외부인이 아닐까 의심하며 마을 어귀까지 수색 범위를 넓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주변의 눈초리도 점점 곱지 않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밤늦게 글을 읽으려던 벼슬아치는 책상 위에 놓인 등잔을 들어 옮기게 됩니다. 그 순간 등잔 밑에 무언가 두툼한 것이 비춰졌고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바로 그가 애타게 찾던 분실된 공문서였습니다. 등잔 받침대 틈에 숨겨져 있던 이 문서는 도둑이 급히 숨기고 도망치며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곳으로 고른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장소는 집안 누구보다도 벼슬아치 본인이 가장 자주 마주하는 자리, 바로 눈앞의 등잔 밑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기록으로도 남아있으며 이후 사람들 사이에서는 등잔 밑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는 말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아무리 밝은 빛을 내는 등잔도 그 바로 아래는 그림자가 져서 잘 보이지 않듯 사람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진실이나 사람을 종종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치기 쉽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속담은 단지 물리적인 위치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심리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 가까운 관계일수록 오히려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거나 익숙함에 묻혀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의 작은 변화나 감정을 놓치고 직장에서 상사는 바로 옆자리의 직원이 겪는 어려움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해답이나 중요한 단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내 곁에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는 순간들도 많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나서야 평범한 식사와 수면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야 그 사람의 존재가 주었던 안정감을 깨닫게 되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은 우리가 더 신중하게 자신을 둘러싼 관계와 상황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줍니다. 멀리서 해답을 찾기 전에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때때로 우리 눈앞에 있지만 그 존재가 너무 익숙하거나 자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이 속담은 그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늘 가까운 곳일수록 더 주의 깊게 살피라는 조상의 지혜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이자 조언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가장 가까운 일, 너무 익숙해져 소홀히 여긴 것들 속에 어쩌면 가장 소중한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속담의 유래입니다. 조선시대 어느 외교 사절단이 명나라에 파견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의 눈치를 보며 국익을 지켜야 하는 어려운 외교적 상황에 있었고 특히 외교관의 한마디 한마디가 국가의 위신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파견된 사신은 언변이 능하고 예의범절이 몸에 배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상대국 사신이나 관료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항상 존중의 태도로 말했고, 조선의 입장을 단호하게 전달하면서도 표현을 부드럽고 품위 있게 하였습니다. 그의 말에는 겸손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고, 조선의 문화와 정신에 대한 자긍심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명나라 측 관리들이 조선을 하대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정중하고도 절제된 말투와 배려 깊은 표현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외교 사절단은 무사히 조선의 뜻을 관철시키고 명나라 측과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조선 왕실의 외교, 기록과 실록에도 간접적으로 언급되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이 외교 문서와 상소문 등에서도 널리 인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속담은 그 이후 일상 속에서도 널리 쓰이게 되었으며 단순히 외교 관계뿐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서 중요한 삶의 교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마음을 전달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도구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부탁도 시간 괜찮으시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말하면 상대는 기꺼이 응할 수 있지만 이건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냐? 라는 식으로 말하면 방어적인 반응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말은 상대의 감정을 움직이는 도화선이자 관계의 방향을 결정짓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오가는 말들이 감사와 이해로 채워진다면 관계는 점점 따뜻해지지만 짜증과 불만으로 채워진다면 마음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와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로 대하면 아이들은 부모를 신뢰하고 가까이 하지만 항상 날선 말과 비난이 오간다면 마음을 닫게 됩니다. 이 속담은 인간관계의 상호작용 원리를 단순하지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내가 보내는 말이 곱고 따뜻하면 언젠가 그것은 되돌아와 나에게 더 좋은 관계, 더 좋은 기운을 안겨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항상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감정을 줄지, 이 말이 나의 품격을 어떻게 보여줄지, 그리고 이 말이 결국 나의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생각해야 합니다. 말은 마음의 그릇이고 그 말이 사람을 품습니다. 말이 고우면 관계도 곱게 맺어지고 삶의 분위기까지도 부드럽게 흐르게 됩니다. 결국 말은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일상적인 방식이며 그 말의 결과는 고스란히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외교관이 보여준 정중한 말 한마디가 외교 관계를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 삶의 갈등과 오해도 결국은 말에서 시작하고 말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가 보내는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어떤 빛깔로 닿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가는 말이 고우면 언젠가 그 말은 더 따뜻하고 곱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속담의 유래입니다. 조선 후기 한 학자 집안에 자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가난으로 인해 제대로 된 옷을 갖춰 입지 못하고 남의 집 서당에서 더부살이하며 글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는 늘 배가 고팠고 신발도 없이 맨발로 산을 오르내리며 과거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리는 비상했고 끈기도 대단했습니다. 결국 그는 어려운 환경을 딛고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되었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함께한 동네 사람들조차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청을 찾은 가난한 백성의 옷차림이나 말투를 무시하고 젊은 하급 관리들이 자신처럼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어디서 그런 주제에 관직을 노리느냐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어릴 적 공부하던 서당의 훈장이자 은사였던 노인이 관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그를 보며 반갑게 다가갔지만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주변 관리들과 백성들은 크게 실망했고 이 일은 조정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마침내 이 인물의 교만함은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실제 순조실록에도 관련 내용이 간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결국 관직에서 물러나야 했으며 사람들은 그를 두고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고 말하며
교훈 삼았습니다. 이 속담은 이후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게 되었고, 누구든지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을 잊고 교만해질 수 있음을 경계하는 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속담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막 승진한 사람이 후배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다든지, 성공한 사람이 과거에 자신을 도와준 이들을 외면할 때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한 뒤 가난했던 시절을 함께한 친구들을 멀리하고 자녀에게조차 검소함이나 감사함을 가르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는 바로 이 속담의 주인공이 되는 셈입니다. 올챙이 시절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며 그 시절의 고마움과 배움을 잊지 않는 것이 인간다운 품격입니다. 사람이 높아질수록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하고 성공했을수록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삶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깊고 따뜻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개구리는 본래 물속에서 올챙이로 시작되었고 헤엄치며 생존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개구리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안정이나 권위, 성공 역시 누군가의 도움, 나 자신의 인내, 그리고 시간의 힘으로 이룬 것입니다. 그것을 잊고 교만에 빠지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인간적인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의 내가 누구인지보다 어제의 나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삶이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기억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 겸손은 결국 다시 존중과 사랑으로 되돌아옵니다. 개구리가 되어서도 올챙이 적을 기억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속담의 유래입니다.